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미국에서 간밤에 SVB라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 미국에서 한 16위 하는 은행이거든요. 파산했습니다. 근데 파산에 걸리는 속도가 단 이틀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꼭 지금 돌아가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알아볼게요. 지금 간밤이었습니다. 간밤에 그 미국에 있는 SVB라는 은행이 이제 무너졌어요. 파산했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16위 정도 하고요. 뭐 규모가 어찌 보면 크다 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작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런 신생 기업들한테 돈을 융통하는 은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틀 만에 파산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짧은 기간에 파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틀 만에 그냥 은행이 파산해 버렸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냐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파산한 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이제는 돌아가는 게 어려운 얘기 건너뛰고 그냥 우리를 둘러싼 이런 경제적 환경이 뭐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도 뱅크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뱅크런이 뭐죠?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SVB라는 은행이 사실 이제 무너진 건데,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일날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이상은 제2금융권에서 저 같으면 빼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히스토리 좀 가볼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실리콘밸리 쪽에다가 돈을 대주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은행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KB나 아니면은 뭐 하나은행처럼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라 주 대상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벤처기업들 있죠. 예. 벤처기업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기업들이죠. 근데 이 벤처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이런 성장 기업들입니다. 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대출이 많거든요. 예, 대출이 많아요. 돈을 끌어와서 투자받아서 대부분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이런 벤처 기업들이 금리가 상승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벤처 기업들이 이제 돈이 없어지겠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으로 돈 넣어놓을 게 예금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금을 못 넣어놓겠죠. 돈이 없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넣어요. 이쪽에다가 은행에다가 예금이 안 돼요. 예금이.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사나요? 대출도 해주고 또한 예금 받은 걸로 또 남한테 또 대출도 해줘서 뭐 속히 말하면 이자 따먹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더니만 이 은행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은행이 이제는 채권 내다 투자합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 다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안전해요. 최고 안전한 게 미국 채권인데 미국 채권에다가 이제는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채권을 샀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상승하니까 미국 국채율이 오르겠죠.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요. 그럼 이제 이자율과 이제 가격은 반대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일단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이 국채를 샀을 때는 비싼 돈 주고 삽니다. 비싼 돈 주고 샀다가 지금 이제 돈이 없잖아요. 벤처기업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국채 팔아야지 뭐. 자기가 여윳돈이 있었을 때 샀던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비싼 가격에 샀다가 지금 팔려고 하니까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장사하는데 물건을 비싼 가격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유동성이 없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비싼 가격에 산 걸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빨리. 그래서 이 회사가 그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미국 국채 팔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18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 근데 이거를 발표했어요. 발표했더니 난리가 납니다. 시장에서. 그래? 손실을 봤다고?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예. 주가가 60%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주가가 60% 이제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덩달아서 많은 투자 그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그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경고가 나와요. 돈 빼라 이거죠. 야, 돈 빼. 야, 여기 놔두면은 야, 이거 위험해. 돈 빼. 그랬더니 막 회사들이 이런 그 고객들이 은행 가갖고 돈 빼기 시작합니다. 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인출하죠. 그 은행이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인출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SVB가 그럼 증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외부 그러니까 출혈이 크니까 외부에서 신규 자금을 끌어올게. 안심해. 인출하지 마. 불안하지 않아.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이거 채워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인출하지 말아줘.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신규 자금을 끌어오려고 했던 게 이것도 뭐냐면은 증자 계획이 철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딴 데도. 그러니까 증자도 안 되죠. 증자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하려고 이제는 방향을 딱 틀었어요. 그럼 매각을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나요? 이거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미국 정부가 되게 뭐랄까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이런 사태가 이틀 걸렸거든요. 이틀.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금융당국이 야, 끝! 끝! 여기는 끝! 일단 이랬던 거예요. 그냥 뭐 인수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야, 여기 파산.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 은행이 공중분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났어요. 월요일날 주식시장에 이거 영향 미칩니다. 이거 아직 파산은요. 우리가 지금 그 휴일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월요일날 이제 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영향을 미쳤는데 파산 이슈는 아직 영향을 안 치거든요. 미국 뉴욕 주가에는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버린 겁니다. 파산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고객들은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도 예금자 보호는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그렇죠? 2억 원 정도 이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볼게요. 우리나라로. 시작은 뭐죠? 시작은 금리 상승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단. 과도한 금리 상승.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연준이 너가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랑 보통 연방준비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나쁜 놈들이야 막 이런 비판도 나요. 왜냐하면은 너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금리만 주구장창 급격하게 올려버리니 은행들은 이거 어떻게 살아남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간에는. 시장은 일단 금리 상승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가 무너졌어요, 일단. 그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우리나라에 올까가 되게 이제는 관심사인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게 금리 상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 SVB는 뭐였죠? 벤처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벤처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예금을 못 넣어놓고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은행들이 꼬이게 되는 거죠. 은행이 그러면은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서 먼저 올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PF 대출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부동산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쓰고 있는 게 이거 터지면은 일단은 저축은행이 안 되거든요. 가장 많이 해준 게 저축은행입니다. PF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동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설회사가 부동산 뭐 땅 개발하고 아파트 지으려면 막대한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은행들이 대준단 말이에요. 특정한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그 담보가 성공한다는 조건에 부동산은 뭘까요?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는 조건 하에 이게 잘 된다는 조건 하에 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저축은행이 아니면은 이런 은행들이 이게 PF 대출이거든요.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 성공을 담보로 해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사업이 잘 될 거야. 이 사업이 성공. 부동산에서 성공을 뭘까요? 건설회사가 분양입니다. 분양. 분양이 성공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분양. 근데 지금 뭐죠? 미분양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설회사들 진짜 안 좋아요, 분위기. 그러면 어디서부터 터질까? 지금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죠? 그러면 PF 대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못 갚아요. 건설회사들이 돈 못 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PF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이 일타예요, 일단.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말씀을 못 드리죠. 네.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괜히 또 그 은행에서 항의 전화하고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죠.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가 보수라는 게 아니라 또 이상하게 얘기할까봐 또 정치가 보수라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은 없고요. 그 이제 금융 쪽에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보고 건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일단은 리스크를 잘 안진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 같으면은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은 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야. 아니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몇십 년, 10년도 넘은 거지. 10년이 뭐야.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현행 제도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에 있는 5천만 원 이상은 저 같으면은 저같이 이제 보수적인 금융 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불안해서라도 저는 빼죠, 일단. 불안해서라도 저는 빼고 5천만 원만 남기고 이자 포함입니다. 5천만 원까지 남기고 이제는 분산해서 다른 은행으로 저 같으면 넣어 놓을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확률 싸움이거든요. 결국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 옮겨 놓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항상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아시겠지만 엄청 빠르게 알려드리죠, 제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내 가족이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이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저부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일요일이고 이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제 특집 방송으로 이제 평일날 하기에는 그렇고, 평일날 하기에는 여러분께 이제는 이런 그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불안합니다. 지금 좋지가 않아요. 거시 환경이, 매크로 환경이 진짜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진짜 불안한 상태인데, 저는 이젠 이 FF가 너무 부실해서 져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 아마 다 보시죠. 막 정부가 막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미분양 막으려고 진짜 용 쓰는 거거든요. 미분양 살리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둔촌 주고
지금 뭐 13 대책이나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다양한 대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둔촌주공 살리거든요. 둔촌주공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여기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양 나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진짜 뭐 거의 큰 메이저 건설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부동산 미분양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녹록지도 않고, 아니, 일단 금리가 높으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모든 게 지금 금리 상승으로부터 오는 건데, 금리 상승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 왜 지금 어렵냐면, 단기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리니까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야. 무엇보다 뭐가요? 그 전까지 유동성,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자산가치 뻥튀기. 말이 안 됐잖아요. 부동산이 막 2021년도, 막 아시죠? 2020년도, 21년도 막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예, 거품 엄청 꼈어요. 이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도 그래서 무너진 거고, 이때 실리콘밸리에 뭐 엄청 돈이 들어갔거든요. 막 벤처 캐피탈 쪽에다가, 벤처 쪽에다가 돈이 엄청 들어갔다 그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돈이 들어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일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SVB의 파산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PF 대출이 부실해지면 저축은행이 약간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거기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신 분들 다 서민들이시거든요. 그러면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상은 약간 불안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조금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저희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저처럼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더 고금리를 얻기 위해서 난 저축은행에 그냥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을 거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판단인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불안하니까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저축은행도요. 여러분 못 들어본 저축은행도 꽤 많습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이저 저축은행이 있는 것만 아니라 진짜 이름도 몰라보는 저축은행도 되게 많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저처럼 보수적이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 고금리가 문제냐, 원금 지키는 게 문제다 이러면서 5천만 원 이상은 빼서 다른 은행으로 이제 분산해서 이제는 예금으로 돌려놓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지킨다는 표현은 뭘까요? 돈을 지킨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대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께, 최근에 누가 이런 댓글 주셨더라고요. 이 사람 뭐냐? 지금 자영업자들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해야지. 무슨 뭐 자꾸 대출하라고 그러냐?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여정가족님이 아니신 거죠. 예, 전혀 맥락을 그냥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막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자금, 집적대출 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시작부터 밝혀왔어요. 손실보전금이 끝이야라고.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얘네가 이번 정부가 주겠다는 게 금융지원을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금융상품들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어차피 이런 나오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낮은 이율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정말로 과거처럼 현금성 지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근데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분명 없을 거다. 예상대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금융정책이 나오니까 이 금융정책은 대부분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직접 대출이 있고 대리 대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증부 상품이고 아무튼 간에 뭐 은행 대출도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나갈 돈이 덜 나가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제 다양한 대환대출 13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예요. 대환대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통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출 수 있고 때론 어려우신 분들은 원금 탕감도 받을 수 있고 제발 영상 처음 보고 나서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왜 도와줘야 되느냐?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해야 된다는 둥. 그거 그렇게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생계형 소상공인이에요. 많습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안 하고 싶을 사람 꽤 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생계인 거예요. 당장 이걸 안 하면 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식한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망해야 된다. 장사 못하면은 능력도 없으면 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는 너무 냉혹한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당사자의 마음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보고 나서 자영업자에 대한 비난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아마 다 같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는 다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경제적 여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 있으신 분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이제는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이제 해야 될 일만 이제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요일을 통해서 뭐 몇 명이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맨날 방송 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방송 아마 이번에 화요일 날 뭐 YTN 뭐 연합뉴스 다 아마 이 얘기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지금 투자 쪽에서는 거의 지금 위험자산 다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금값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채권이 다시 또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마 방송에서 아마 얘기할 건데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미리 아시는 거죠. 미리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자. 여러분 미리미리 정보를 하고선 이런 다가올 위험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그렇죠. 미리 방어 구축을 딱 쌓는 거죠. 우린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방어를 딱 해놓는 거예요. 딱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적어도 저를 만남으로써 손해 나는 일은 없도록 해드린다고 저 말씀드렸죠. 내가 여정님을 통해서 잘 됐다는 얘기를 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회원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보면은 이게 막 아무튼 막 제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뉴스에서 나오니까 고정으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신분도 확인이 됐고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뭐 아무튼 뭐 결론이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제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웃겨갖고 아무튼 요즘에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진짜 저도 좀 되게 웃겨요.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 사기꾼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참 느낍니다.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좀 가볍게 조금 여러분께 이 이슈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 그래서 좀 유익하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으셨나요? 재밌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일요일 날 방송하는 게 정말로 간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막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방역지원금 막 그때 정신 없었죠. 막 계속 막 이슈가 나오고 정보 나오고 공문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그때 설명하느라고 그 당시에 우리 여정가족이 올드 멤버들 다 기억나시죠? 그때 막 주말 뭐 일요일 뭐 엄청 막 정신 없었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때 이후로 와, 일요일 방송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타이밍에서 또 우리 해야죠. 이 타이밍에서 뭐라고요?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죠?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있으신 분들 꼭 받으셔야 되겠고,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또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 보니까 하다 보니까 26분이야. 와, 대단하네. 이 끝까지 보신 분들도 대단할 거고. 참. 자, 오늘 여기서부터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 크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